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안전도 세지수 세이프 시티즈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곳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로 국호를 변경한 터키, 한 터키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한국인 아이를 보고 기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대해 실망을 하던 그녀는 뒤이어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엘리프라고 합니다. 저는 여느 터키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참 좋아했는데요. 터키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 정도로 전 연령대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보인 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터키는 그야말로 한국에 미쳐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런 터키의 한국에 대한 사람은 아무래도 세대를 거쳐갈수록 더욱 진지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웬만큼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조카는 정말 터키보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을 정도거든요. 는 일단 제가 하루 동안 조카를 돌봐줘야 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사히 학교를 다녀올 수 있게끔 가방을 챙겨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모든 학용품과 심지어 가방까지 모두 한국 관련 제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와 제 친구들은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국을 동경하긴 했지만 학용품은 거의 다 일본과 독일산 제품들을 썼기에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들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해도 이렇게 문구류 시장까지 정복하려면 그만큼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이 분야의 전통 강호였던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경지에까지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할 때 터키는 대체 뭐하고 있었나 싶어 약간의 씁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뭔가 제1처럼 기뻐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카를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터키 간식을 판매하던 길거리 노점들은 어디 갔는지 거리에는 떡볶이 같은 한국 간식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즐비해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은 죄다 KOREA가 적혀있는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조카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요즘에는 한국 관련 음식이나 학용품들이 없으면 친구들이 놀린다면서 원다는 자신도 용돈을 받을 때마다 BTS나 블랙핑크가 그려져 있는 학용품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 후에 조카와 함께 가본 문구점에서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여기가 터키 문구점인지 한국 문구점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에 KOREA와 태극기가 도배되어 있는 문구류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터키 제품이나 독일 제품, 일본 제품에는 관심조차 안 준 채 오직 한국 제품이 진열된 공간에만 바글바글 모여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국산 샤프와 수첩, 노트를 사주자 조카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엄청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 저도 한국 문화의 인기에 편승해 보기로 한 것이죠. 우연히도 제가 나온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로 교환학생을 와서 지금까지도 저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인 예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문구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그녀는 안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고 있던 차였다면서 저를 흔쾌히 직원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쭉 동경해왔기 때문에 문구점에서 일하는 건 적성에도 잘 맞을 거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문구의 유통이나 납품 과정 등을 배운 뒤 추후에 여러 공급망을 확보하여 터키 쪽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입국을 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낑낑대며 공항을 빠져나와서 지하철로 향하려고 할 때 한국인 영무원이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넸거든요. 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시는군요. 한국 지하철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승객분들을 위해 지하철을 통한 무료 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 짐을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오늘 내로 안전하게 짐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에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사님,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발표를 위해 한국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렇게까지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게 된 듯 싶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민족이란 말인가? 저는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당일짐 배송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죠. 터키의 지하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경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듯 지하철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짐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짐들이 순식간에 털려버려서 당장이라도 서비스가 폐지되어 버리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피난 행렬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짐들을 드디어 벗어버릴 수 있었고 매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탑승하면서도 저는 여러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제가 탑승한 지하철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좌석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지하철에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임신한 승객들을 위한 우선 좌석과 자전거를 가진 승객들을 위한 전용 공간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배려의 공간들을 구비해 놓은 한국의 지하철에 깊은 감명을 받는 한편 이런 좌석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놓아도 아무런 불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인품에 반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터키에서는 버스 좌석에 배려 좌석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바람에 아예 무산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한국은 노약자들이나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자리까지 양보해주다니. 저는 시민의식 면에서 한참은 앞서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샌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한 어떤 한국인 남성은 지하철 객실 내의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저 멀리에 있는 빈 좌석에 착석했거든요. 아니,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자전거를 두고 저렇게나 먼 좌석에 앉다니. 저는 순간 이 남성이 제정신인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터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돌변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은 자전거 걱정은커녕 그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개인 시간을 보내기 바쁘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터키였다면 3초 만에 진작 자전거를 도둑 맞았을 이러한 상황에 한국인들은 그 비싼 자전거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쳐다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둔 남성이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좌석에서 일어나서 황급히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자전거를 도둑 맞은 건가 싶어 한국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남성의 그 다음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은 도둑을 맞은 게 아니라 유모차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한 아이 엄마에게 자전거 자리를 양보해 주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갔던 거였거든요. 심지어 주변의 한국인들은 유모차에 탑승한 아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도 아기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정감이 갔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람은 잊지 않은 한국인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렇게 저는 예지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고 아저씨는 저를 마치 친딸처럼 잘 대해주며 한국에서는 딸의 친구는 곧 친딸과 다름없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아저씨는 여러 문구점 체인점을 운영 중이셨는데 제게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 몇 개를 보여주신다며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구점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문구점을 지키는 주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저씨가 상품 몇 개를 살펴보니 분명 손님처럼 보였던 사람이 와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그저 두 눈을 꿈뻑거릴 뿐이었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죠. 바로 뒤늦게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가게 매니저였고 가게 주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단골 손님이 대신 가게를 맡아주며 물건을 팔아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어떻게 가게 문을 잠그지도 않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무래도 이곳은 회사 근처다 보니 직장인들이 주로 찾거든요. 연령대가 꽤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설마 도둑질을 하겠어요? 제가 이곳 매장을 맡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건 정말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터키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게 문을 꽁꽁 잠그고 가도 유리를 깨부수고 모든 것을 털어가는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물며 손님이 가게를 봐주다뇨.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지구 속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놀라기도 지칠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는 여러 매장들을 둘러봤고 그 중에서도 아저씨가 소일거리 겸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매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서 일부러 초등학교 근처에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적당한 규모가 저를 더욱 발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형 문구점은 직원마다 하는 일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기 힘들 거라 판단했고 이렇게 적당한 규모야말로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죠. 문구점 일은 단순해 보여도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고 힘쓰는 일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이들마저 매우 매너 있고 착하더군요. 일단 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줄도 알아서 섰고 제게 먹을 것을 선물로 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이국적으로 생긴 저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사용해도 한국인 아이들은 더듬더듬 거리며 저를 위해 영어를 사용해 주곤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아이들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결국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문구점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문구 산업이 왜 이렇게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완벽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엄청나게 가민한 존재였거든요. 제가 실수로 상품성이 없는 물건을 발주하거나 다소 비싼 문구를 발주하면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제품이 가격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발주한 물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매우 현명한 소비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므로 한국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저렴하면서도 상품성이 좋은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넘어설 수 있던 까닭도 이러한 엄청난 경쟁 덕분인 듯 싶었죠. 냉철한 거래 능력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들은 정말 날 때부터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곧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한국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엄마와 함께 문구점에 들어오더니 대뜸 아저씨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저씨는 무슨 일이길래 사과를 하는 거냐며 황당해 하셨는데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다그치며 똑바로 말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제야 문구점에서 캐릭터 스티커와 문구류 몇 개를 훔쳤다고 말하며 자신의 여동생이 곧 생일이라 선물로 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실 저는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키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물건을 훔쳐오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특히나 터키에서의 자영업 마진은 가게 주인이 도둑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터키에서 이러한 좀도둑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저씨는 평소에도 늘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존중해 주었고 아이가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돈 몇백 원이 부족한 경우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이가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경우는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경우도 아니고 자수를 하러 온 경우이므로 저는 당연히 아저씨가 좋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도둑질은 나쁜 거라며 맹렬히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아이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던 분이 자수한 아이에게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찌어찌 종료되었고 저는 아저씨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이내 놀라운 대답을 건네더라고요. 엘리프 아이들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전부 이해할 수 있단다. 실제로 나도 어렸을 적에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거든. 그러나 어른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가 결정되는 거란다. 나 또한 어렸을 적에 작은 사탐 하나를 훔치다가 아버지께 걸린 적이 있고 한없이 자상하셨던 아버지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을 내셨지. 방금 전에 아이의 경우에도 어른들이 도둑질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지. 한국에서는 아무리 모르는 아이라도 친아이처럼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따끔한 혼을 내준 거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터키였다면 아이에게 잘 못되었음을 인지시켜주기는커녕 그저 아이를 흠씬 두들겨 패고 부모에게 몇 배나 되는 보상금을 뜯어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어른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었고 한국에는 훌륭한 어른들의 교육 덕분에 높은 시민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자라서 똑같이 양질의 교육을 대물림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과 터키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고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훔친 물건에 대한 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저씨는 이건 자신의 선물이니 더 이상 훔친 물건이 아니라며 엄마 몰래 아이에게 물건을 그냥 되돌려줬고 아이 엄마는 아저씨 몰래 제게 훔친 물건의 3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 가더군요. 올바른 인성을 지닌 엄마와 아저씨입니다. 물론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